자, 우리 당원 여러분께 네. 매주 저희가 뉴스를 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떠드는 게 아니라 당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보고를 받고 괜찮다. 그럼 천천운동에 참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천천운동 얘기 한 번만 더 하면은 끝인데요. 네, 이제 그만합시다. 네, 천천히 얘기할게요. 네. 자, 우리 설 대표님이 준비한 음성 보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훌륭한 아버지를 둔 분이죠. 네. 그 문준용 씨의 정유라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문준용 씨를 정유라 만드는 프로젝트죠. 그렇죠. 네. 이게 되게 내용을 알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요즘 다시 옛날에 신떡밥인데 다시 꺼내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게 개탄스러워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네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이 시작되면 네. 지금도 전국이지만 네. 후보가 정해지고 이제 자유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까주자. 네. 이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 3월 28일 날 그 환노위 국회 전체 회의에서 네. 자유당의 신보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신보라. 이름만 신보라고 얼굴은 뭐 그러니까 뉴퍼플. 뉴퍼플인데 뉴퍼플. 네. 좀 어두운 그 느낌인데 거기서 또 얘기를 한 겁니다. 환노위 소관 그 고용정보원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또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환노위 위원장이 홍영표 더민주 의원인데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일인데 왜 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 다시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봤죠. 그러니까 하도 깔 게 없으니까 옛날에 무혐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꺼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꼬투리 잡기. 꼬투리 잡기인데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뭔가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별로 없으니까 계속 꺼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그 양산 집에 처마가 담벼락보다 더 삐져나왔다, 30cm. 그거 네.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그러면 기억기라도 하지. 그렇죠. 근데 건물을 문 전 대표가 지었냐고. 그리고 삐져나오지도 않았어, 자세히 보면. 그리고 금괴 200톤 이런 게 더 재밌는데, 왜. 크리에이티브하죠. 네. 예, 네. 과거를 한번 가보면, 2008년도까지 돌아가요. 2008년.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으로부터 4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문용준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이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이미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고용정보원이 해명을 했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때 고용노동부 감사실이 특정인을 채용시키려고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과 내용을 조작했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언론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문영준 씨가 되게 영상을 전공을 하고 동영상을 만드는 일을 했대요. 네. 그 공부를 했고. 근데 이 영상을 봐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영상인데 이렇게 영상을 못 만든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입사를 하느냐. 근데 그 영상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였습니다. 네. 그 문영준 문 씨는 여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했지 영상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영상 만든 사람 특혜 의혹 채용을 다시. 그렇죠.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그분도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문영준. 문영준 씨. 문영준. 그러니까 그 문영준 씨는. 네. 영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원래 디자인? 그 건대. 대학 나오고 나서는 유학 가고 싶어 했다면서요. 그렇죠. 외국 유학을 희망을 했고 이제 마침 영상 공모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미국의 몇몇 대학에 보냈는데 네. 두 곳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네네. 한 곳에서 장학금까지 주겠다. 그 실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그렇네요. 거기가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근데 입학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놀기도 뭐하고 하니까 취업 자료도 알아본 거죠. 그때 고용정보원에 입사 지원을 한 겁니다. 네. 또 그게 문 전 대표가 그때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을 때라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또 외국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상의도 좀 했다고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대학에서 1년 동안 입학 연기를 해주겠다. 그럼 1년 동안 일하다가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정보원에 근무를 하게 된 이유죠. 네. 들어가게 된 거고. 네.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도 한나라당도 지랄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어차피 계획도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그 텀이 있어가지고 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고 아니 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네요. 오래 쓰던 것도 아니고 이미 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계속 그 당시 새누리당은 문용준 씨가 아니고 문준용 씨네요. 네, 문준용.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문용준.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침이라. 예,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문준용 씨. 어쩐지 네. 아까 발음이 잘 됐는데 문준용 쉬운데 문용준 발음이 힘들어. 예, 문준용 씨.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 관련 자격증도 없다. 새누리당이. 그리고 영상도 수준 미달이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영상은 다른 영상을 갖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고용정보원에 어떻게 입사를 했느냐. 고용정보원의 원장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2007년도도 특별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리고 내가 채용 장사를 지인 부탁으로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다면 직원들부터 반대를 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문제가 일어났지. 지금 왜 있겠느냐. 고용정보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면 네.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기업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비영리 공공기관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구성이 됐던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6년 3월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준정부기관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의 구직 알선을 돕는 비영리 공공기관이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2명 지원에 2명이 합격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뻥이에요. 왜냐하면 총 51명이 응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당시에 직원이 80명인데 5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해서 이 채용 공고를 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51명 지원자 중에 43명이 내부의 비정규직 계약자들이었고 외부 응시자가 8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문준용 씨였던 거죠. 그럼 내부 사람들이 그야말로 여태까지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치. 한 40명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8명은 외부에서 왔다.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문준용 씨고 합격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제일 이상한 게 지금 근거가 뭐예요? 왜 이게 특혜 취업이라고 계속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근거가 뭔 거예요? 근거는 이거죠. 그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아들이다 그거랑 공기업에 힘을 넣었다. 그래서 특혜로 들어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2명 입사에 2명이 지원밖에 안 했고 이것도 다 일부러 판을 짜놓은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게 뭐 청와대쯤 되면 무슨 그야말로 우리가 만약에 자기가 이제 청와대에 있어.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뭐 특혜를 줄 거야. 그러면은 좀 좋은 데 많잖아요. 근데 왜 여기 되게 비영리 딱 봐도 공공기관. 되게 비영리 공공기관에다가 딱 봐도 대충 들어봐도 월급도 얼마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빼고 한국고용정보원이다. 야 공기업이야. 공기업에 취업하기 요즘 되게 쉽지 않잖아요. 막 100대 1 막 이러니까. 공분을 사기 위한. 그러니까 그 그쵸. 당시에 청와대 힘이 있었고 그게 문 전 대표였고 아들이 실력도 없는데 영상도 못 만드는데 지원을 했다 이런 프레임을 짜는 그러니까 거지. 제대로 된 정황 증거도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근데 이거 알아보기가 귀찮고 네. 사람들이 이제 낚일 만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흑색선전이나 프레임 걸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회창 씨가 아들 문제로 한번 날아간 적이 있고 사실 이번에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정유라라는 그 젊은 처자 이 처자가 이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도 안 갔는데 학점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을 자극하기가 제일 좋아요. 맞아. 왜냐면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야 역시 저 윗대가리들 저 잘났다는 권력자들은 자식들도 고생 안 하고 그야말로 특혜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 때문에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에 이미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했을 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해명도 했고 또 2012년에 대선이 있을 때도 문제가 또 나왔던 건데 네. 하도 끄집어낼 게 없으니까 또 끄집어낸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네네네. 시즌 2예요. 똑같은 거지. 얘 이거 뭐 대법원 가도 당연히 무죄 나오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만 뒀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잠재적 그 대선 후보라는 거를 계속해서 알고 있었고 심지어 2012년 이후에는
다음 대선에서는 문재인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던 차에 여태까지 얘네들이 이걸 안 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거지. 어떻게 보면은 메인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가짜 뉴스예요. 이거는 가짜고 이제 실력이 없었다고 얘기도 하는데 건대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고 졸업 전부터 뭐 애경이나 CJ나 LG텔레콤에서 그 광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3차례 수상을 했대요. 이미.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도. 그리고 300점 만점이 토플에서 250점. 스펙도 좋아. 수상 경력도 있어. 그리고 미국 파슨스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미국 파슨스. 파슨스. 그 디자인으로 3대 안에 꼽는다고. 그럼요. 맞나? 디자인 학교로는 유명한 학교죠. 뭐 아니 말고. 네. 네. 여기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하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제가 지난번에 약간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네. 졸업 작품을 봤는데 이게 그거야. 막 투명판 위에서 막 조명이 있고 그 사각 상자를 움직일 때마다 나무가 나오고 막 새가 나오고 그 생태계를 형상화했대. 네. 그 그림자들이 모였다 흩어졌다가 지금 그게 조회수가 17만 3천이고 이게 2010년도 작품입니다. 네. 지금 실력이 얼마나 더 늘었겠냐고. 이걸 가지고 실력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유튜브 때문에 더 실력이 있다 많이 퍼져나가서 더 유명해졌다고 해요. 오히려 반대로.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수준 떨어진다는 놈은 백남준의 동기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참. 백남준. 백남준 갑자기... 동기면 잘해? 그건 또 뭔 소리야? 또 동기는 또 뭐야? 백남준이면 백남준이고. 백남준 동기는 또 뭔데? 나도 이 사람의 마음을 몰라. 무슨 의미로 이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실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네.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지금 웃긴 게 미치겠다. 그 3월 31일 날 금요일 날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8위로 문재인 아들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용을 알려면 귀찮거든. 한국고용정보원이 어딘지, 작년부터 뭐가 있었는지. 나도 귀찮어. 근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진짜 이건 아니라는 거 알고 하지만 네이버에서 이미 검색이 되고 있고 혹시 조작일 수도 있죠. 네이버는 나 믿지 않으니까. 더 웃긴 거는 25일 날 국민의당 경선이 있을 때였죠. 광주. 광주 경선이 있을 때인데 기사 중에 뭐 안철수 뭐 압승을 했다. 60.69 뭐 제2 안풍 분화. 바로 밑에 기사가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논란이 바로 밑에 기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어시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거고. 있다 이. 이번에 네이버 뭐 이상가 하는 사람 또 문캠에 들어갔던데. 네. 그래? 네네. 앞으로는 바로 잡겠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용을 보지 않고 헤드라인만 보고도 바쁠 때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계속 나도 모르게 진짜 뭔가 있나 생각할 수 있다고. 네이버가 돕고 있고. 그리고 참 우리나라 그 언론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논란이에요. 논란. 그다음에 뭐 파장, 뭐 파문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 논란을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거지 이게.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입장이 있고 이런 입장이 있다. 꼭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지겹다. 근데 문준용 씨를 정렬하러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실력도 있고. 아니 아무런 입사에 있어서도 뭐 특혜 이런 게 건덕지도 발견될 게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 있냐 없냐는 그 사실 별개의 논리예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꼭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그 고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어쩔 때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사람이 성실하고 뭐 그 포부가 있고 이래서 또 취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별개인데 제가 볼 때는 특혜를 줬다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청와대에서 그때 그 뭐 공기업 쪽으로 전화가 갔다던가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서 압력을 행사했다던가 아니면 뭐 돈을 줬다던가 밥을 사줬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그 논란을 내에서 얘기할 때는 정황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증거 하나도 없이 야 이 사람이 청와대에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공기업 들어간 거는 이건 특혜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지금 전국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자식들은 공기업 들어가도 안 되고 어디 대기업 들어가도 안 돼. 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서 넣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무적정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얘네들도
그 문제가 없다는 걸 이미 알 거야. 근데 만약에 고용정보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한 번 언급을 하게 되면 이 언급되는 순간 사람들한테 또 퍼지고 맞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어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풀어낸 어떤 실험 결과를 봤어요. 이제 학생과 선생이 있고 선생이 어떤 찌라시 정보 같은 걸 줘요. 근데 되게 부정적인 어떤 내용의 포스트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학생들이 쭉 읽어보게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돌려요. 그럼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선생님이 들어가서 아까 내가 처음에 나눠준 자료가 잘못된 정보였다. 이거는 원래 없는 거다라고 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돌려봐도 이미 그걸 한번 본 애들은 부정적인 설문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본 거는 그게 다시 가짜 정보라는 게 수정이 돼도 계속 마음 심리적으로는 그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게 부정 사이콜로지 효과라고. 진짜? 그냥 지금 지원해. 그러니까 옛날에 박원순 그 아들 그 시장의 아들 문제도 네. 계속 재검을 받아야 된다. 재검을 받아야 된다. 계속 하니까 네. 계속 언론에서도 막 시끄러워지고 또 한 번 또 자료 제출했잖아. 근데 그때 또 용서해 주니까 강용석이나 이런 애들은 또 계속 지랄하는 그렇죠. 거고. 강용석 뭐 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체 검사까지 했는데도 그렇죠. 강용석은 뭐 잘 살고 있겠지 지금. 네. 그러니까 말을 꺼내는 순간 해명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순간 또 우리도 한 번 더 듣게 되는 게 짜증 나는 거지. 네. 이건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또 어떤 기사가 올라오냐면 중앙일보에 문재인 아들 문준용 맥프로 180만 원에 팝니다. 중고거래 흔적도. 야, 중고나라 카페글까지 뒤진 거야? 그러니까 중고나라는 아니고 애플 제품만 다루는 뭐 K머고라는 데가 있대. 거기에 문준용 씨가 2013년 3월에 중고거래를 한 흔적이 남았다. 아니 근데 그거 어쩌라는 거야? 아, 저 어쩌라고? 아니 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아빠가 변호사 출신의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데 맥북 프로 그냥 새로 사도 되는데 야 중고거래도 하는구나. 역시 되게 깨끗한 집안이다. 사람 냄새 나네. 그래서 만약에 맥 프로가 알고 봤더니 뭐 갤럭시 탭이었다 이러면 말할 수 있어. 사기였다 이러면서. 저 뭐냐? 이게 신문에 나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역시 중앙일보야. 미쳤다. 그러니까 참 이런 유명인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 아들도 힘들 것 같아. 네. 개인의 사생활도 좀 많이 제한받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허리가 계속 아팠거든요. 그리고 진짜 저는 처음에 뉴스 나올 때 에이 뭐 장난하나 병신들 이랬는데 끝까지 몰고 가고 나중에는 막 그 친구 다니는 막 교회까지 쫓아가가지고 몰래 막 영상 찍고 막 진짜 그 친구는 사생활이 없어졌어요. 맞아. 인생이 그게 뭐냐고 젊은 나이에 완전 조져버리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이거 언론들도 책임져야 되고 이런 의혹 던지는 사람들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고 이제 봐주면 안 됩니다. 네. 그 박원순 시장도 봐주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벌금을 세게 때렸잖아요. 네, 더 이상 네. 그만하라고. 네. 노머시. 네. 노머씨. 자, 그 지금 박지원이 또 이거 가지고 뭐 개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동생 박지만 회장이 저축은행 비리에 관련됐다는 의혹 받을 때 내 동생이 관계없다 말하지 말라 했다. 면서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가 막 고마해라 이랬잖아요. 이거 부산말로 하면 막 진짜 지겹다 막 고마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그 제2의 박근혜 화법이다 이런 식으로 깐 거예요. 그러면서 즉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박지원 씨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일보 직전이죠. 네. 지금 트위터에 개소리 올렸죠. 네. 게다가 지금 이런 흑색 선전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얘기하면서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박지원 씨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 씨발 가 그냥. 혼자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갑자기 빡치잖아. 모노 드라마 찍니 혹시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 쩐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참 네. 그만 건들고 자비 없이 다 조집시다. 자비 없이 조집시다가 오늘의 결론. 오늘 결론 노머시. 노머시. 맞나 근데? 맞아요. 맞아요. 네.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맞아요. 노머시. 귀엽네. 자, 제가 준비한 뉴스 얘기해 볼까요? 네.
친박 꼴통 집회가 제가 이제 꼴통 집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뭐 태극기 집회도 마음에 안 들고 친박 집회도 마음에 안 들어서 꼴통 집회가 봉화에서 열렸습니다. 어저께였죠. 어저께인데 국민 저항 총궐기 운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경남 본부가 있어요. 여기서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는데 뭐 집회를 열던 말던 사실 전 뭐 자유잖아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봉화에 가서 했어요. 왜 갔지? 아니 서울구치소 앞도 아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갑자기 왜 봉화마을로 갔는지. 진짜 한심하다. 네, 일단 이게 네. 좀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날 집회에 50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봉화 근처는요. 완전 깡시골이라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조사해본 결과 경북, 대구, 경기, 부산, 울산, 충남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날른 거예요. 말바로 볼 수 있겠네. 근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태극기 집회에서 다뤘는데 물론 우리가 동원된 알바들도 있다는 정황 증거도 많이 나왔고 이제 벌써 그런 증언들도 많고 증거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짜 뉴스를 뿌리고 이 어르신들한테 계속해서 어떤 세뇌 작업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뭐 요즘 들어서 가짜 뉴스 뿌려서 세뇌 작업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진짜 40년 50년 전부터 꾸준히 가짜 뉴스를 어르신들한테 주입을 해왔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리고 이미 세뇌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증거를 잡기 전에는 동원됐다 얘기는 기왕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동원된 것 같아요. 뭐야? 아니 이거 버스비 어디서 났냐고. 관광버스 대절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돈은 어디서 났고. 제가 됐다고 봐야지. 그렇죠. 놀러 가는 거는 이해가 가요. 내 돈 써서 놀러 가잖아요, 보통은. 버스 대절하면. 네네. 그렇지만 집회하려고 그것도 막 그런 깡시골까지 이 자기 돈 내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죠. 뭐 트레이드 마크죠. 태극기 막 메고 막 갔는데 여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국민 저항 총궐기 운동 여기에 경철수 사무처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구호를 외쳤는데 권양석을 구속하라, 노건우를 구속하라. 왜? 그러니까 논리도 없어. 왜 구속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권양숙 씨가 예전에 돈 받은 거 그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증거도 없고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수사 종결된 사건이죠. 근데 박근혜가 구속됐으니까 얘네들도 구속하라는 얘기겠죠. 그게 무슨 논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쟤네들을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렇죠. 논리로 이해가 안 되죠. 저걸로 뭘 얻으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네. 자, 해보세요. 네, 계속 이어가자면 박근혜 대통령 신변이 위험하다. 그러면서 다 죽이겠다. 누굴 죽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자기도 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죽여! 막. 이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뭔가 달콤한 죽음이요.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게 좋아해. 광화문 촛불 난동이라고 부르면서 바보 행진을 보았다. 국가 반역자다. 국가 반역자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완전히 선동적인 어떤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은데 반미, 친북, 종북, 좌파 이 세력이 그 나라를 전복하려고 한다. 이 발언을 계속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때는 이 변희재 씨입니다. 아, 변희재도 갔어? 네, 변희재가 또 간만에 이런 공식적인 곳에 이제 얼굴을 나타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으면 여기서 집회 안 하려고 했다. 자기는. 지가 뭔데? 지가 연 거예요, 이 집회? 뭔 소리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알고들 이렇게 많이 참석했냐,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변희재 씨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 소리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참여했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변희재가 얘기한 저 얘기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변희재는 미디어워치고 그 미디어워치로 돈이 들어간. 너는 미디어워치도 미더워치라고 하네?
믿어봐. 믿어워치. 그 믿어워치도 SBS 전국 SBS KBS, SBS, KBS, 믿어워치. 믿음이 안 가서 믿고 싶다는 의지의 표출이야 나도 모르는. 왜 믿어워치라면 안 됩니까? 돈이 흘러갔잖아 미디어워치는. 네네. 그러니까 변희재가 왔다. 저건 쇼지. 네, 돈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전에 홍준표 씨가 얘기했던 그 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아방궁이라고 부르는 프레임을 또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권양석 노건호 즉각 수사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다음에는 10,000명, 10만 명이 여기 올 것이고 피를 볼 것이다. 피를 본다고요? 제가 진짜 여기에 10만 명 모이면요. 인정합니다. 걔네 못해.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변희재 씨에 대해서 좀 알죠, 양양님? 네, 알아요? 낸실행. 낸실행한테 깝쳤잖아요. 낸실행이랑 예전에 3분 토론이라고 하다가 네. 뭐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변희재 씨가 좌파 인사였어요. 예전에 진짜? 1999년에 안티 조선 운동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시작했고 그때 당시 되게 많은 좌파 운동가들 중에 한 명으로 껴가지고 나름대로 논객으로 좀 유명세를 타던 그런 인간이에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진중권 씨를 엄청 칭찬하고 그랬어요. 진짜 몇 안 되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막 이러면서 칭찬하고 하다가 중간에 왕따를 당했다고 느꼈는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피해 의식이 좀 있거든요. 네. 뭐 사람들이 나만 왕따 시킨다 하면서 결국은 지금 극우까지 간 쪽이거든요. 멀리 갔네. 그러니까 세상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별명이 가장 유명하죠. 진중권 씨가 붙여준 듣보잡. 듣보잡이라고 불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듣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때는 진중권 씨가 3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결국엔. 아 그렇게 불러가지고? 네. 근데 뭐 진중권 씨한테 300만 원 뭐 큰 돈은 아니니까 뭐 그런데 또 탁현민 교수가 네, 알아요. 변희재 씨에 대해서 또라이라고 했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변희재 씨에 대해서는 또라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변또. 네, 제가 지금 이 태극기 집회, 이 또라이들 집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얘네들이 이제 프레임을 여전히 노무현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곧 지금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그 봉하마을 집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인륜에서 어긋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났는데, 특히 돌아가신 분의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속을 하라든가 뭐 피를 볼 것이다라든가 이런 협박을 하면서 하는 집회에 대해서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버스비가 어디서 났고, 그다음에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남본부 국민저항총궐기 운동 경남본부, 여기에 어떤 돈들이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반드시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변희재는 또라이다. 네. 근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꼭 한번 보세요. 그 태극기 집회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깔깔하고 웃을 수 있어요. 그 실상을 좀 파헤친 프로그램이니까 꼭 보세요. 왜 태극기를 꺾어? 왜 태극기를 꺾냐고? 나를 죽여! 헌법재판관들 200억씩 다 받았잖아. 200억을 받았대요? 몰랐어? 젊은 사람 정신 차려. 이래. 빙의 됐어 지금? 빙의. 네, 다음 뉴스 양양님. 네. 저는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 봐요. 돌아갑시다. 네, 돌아갑시다. 네. 짧은 거랑 긴 게 있는데 어떤 거 들으실래요? 짧은 거? 네. 오케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초기 핵심 제보를 했던 우리 고영태 씨. 아, 영태형. 영태형. 형인가 동생인가? 동생인가? 41살입니다. 고량주입니다. 형이에요, 형아. 네. 형아. 근데 지금 고 씨가 현재 횡령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의 피의자로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저께 그거 알고 싶다 해도 고영태는 왜 안 잡아가? 고영태가 기획한 거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프레임들이 보수 그
극우파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는 죄가 없다. 고영태가 기획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는 안팎에서 이제 받는 압박이 너무 심각하고, 물론 고영태가 어떤 내부 고발 때문에 이 사건들이 정말 키맨으로서 쫙 풀려나간 것도 있지만, 그치. 잘한 건 잘한 거고 역시 과오는 과오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맞잖아요.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네. 일단 다 끝나고 얘기를 할게.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고영태 역시 뭐 그냥 겸허히 받겠다. 뭐 피할 수 없는 거긴 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입장들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고영태 처벌에 대한 것. 끝났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거 한다고 했잖아요. 음성 보고라기보다는 갑자기 우리한테 뭘 던졌어. 야, 받아라. 그래, 받아라 하면서 던졌어. 나는 그 내부 고발자잖아. 내부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똥이야. 내부에 같이 있으면 똥이 좀 묻어. 똥 묻었어. 똥이 묻었는데 더 묻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한 거고. 그럼 여기에 묻은 똥은 닦아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똥이 왜 묻었냐면서 이 똥까지 처벌하면 안 된다고 봐. 그럼 누가 내부 고발을 하겠냐고 앞으로. 그래서 내부 고발자는 더 큰 공익에 기여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 이거 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지. 그럼 이게 아니면 외부 고발자지. 외부 고발자. 외부에서 보다가 이렇게 외부 고발자지. 근데 내부에 있어야 소속들이 아는 거고. 저도 약간 그 형을 받더라도 좀 감형을 해주는 쪽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완전 무슨 최순실 박근혜랑 같은 급으로 놓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죄질도 그거보단 나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물론 고영태 녹취 파일도 그런 게 있었잖아. 막 나도 뭐 한몫 해먹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떴었고, 나도 그때 약간 그래 너도 이러다가 네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터트렸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노승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노승일 씨는 진짜 완전 그런 녹취 파일도 없었고 하지만 지금 와서 느끼면 정말 공익을 위해서 했다는 게 난 느껴지거든. 내가 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손님이 오셨네요. 네. 예,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설 대표님과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국정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 뭐 내부 고발을 한 적도 있고, 예전에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한번 어떤 중령이 소령이었나?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완전 인사 불이익을 당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도 인사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은 군대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저도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부 고발자 보호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야 동료들 등에 칼 꽂은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불의를 보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고영태가 있었던 곳이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거나 무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공직 생활 속에서 나온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K재단 뭐 미르스포츠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얘기했네. 미르재단. 나 지금 이상하다. 미르스포츠. 네. 야, 이게 더 괜찮은데 K재단이 더 나은데. 미르티 스포츠재단. 네. 다 합쳐버려 그냥. 그쪽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국가의 돈이 이제 들어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고 처음부터 누가 봐도 처음부터 돈을 해먹으려고 만든 재단이고, 거기에 뭐 삼성이니 뭐 진짜 SK니 롯데니 하는 데서 막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올 때 몰랐냐 이거야. 자기네들도 그 돈 가지고 잘 해먹으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서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막 여기저기다 제보하고 이런 거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어떤 공익 목적을 이유로 내부 고발을 했다고는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 사람이 어떠한 개인적인 뭐 앙심을 품었건 아니면 뭐 내가 점점 나가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뭘 판도를 뒤집으려고 했건 그 이유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이 최순실 게이트에 기여한 공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는 별개로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에도 증거인멸해서 없었는데 결국 고영태가 가져다 준 그 무수한 음성 파일과 자료들이 결국 이 사건을 풀었단 말이죠. 그럴 때 고영태가 무슨 마음이었냐, 뭐 어떤 의도였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건 정말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익 목적을 위한 내부 고발, 그다음에 공익적인 제보들과 지금 고영태의 제보와 내부 고발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 네네. 그리고 고영태가 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죠. 네.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검찰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뭐겠어요. 범죄 행위가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범죄 행위들이 그 죄가 중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네. 그거랑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별 그러니까 없는 우리나라는 처벌. 왜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야, 너 어디까지 얘기해? 우리가 딜을 해줄게. 몇 년으로 까자. 근데 그게 실제로 제도에 있어요. 수사에 도움을 줄 경우에 형을 깎아주는 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런 제도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서로 입장을 알았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알았으니까. 예, 스텔라 데이지오라고 그 세월호의 몇 배 되는 크기의 배인데 이게 지금 철광석을 26만 톤을 싣고 브라질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던 길에 네네. 이게 침몰이 됐어요, 배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선원이 24명인데 네. 한국인이 8명이거든요. 거의 뭐 3분의 1이. 그리고 이 한국인 8명 중에 한 명이 제 친구 남편입니다. 정말?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그제구나.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왜 전화가 왔는지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뭐 팟캐스트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남편이 카톡을 보내고 나서 배가 지금 침사하고 있다는 카톡을 받고 나서 연락이 안 된다.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의 입장을 정리해서 주위 사람한테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알리는 게 좋고, 뭐 외교부나 국민안전처나 전화했는데도 얘네들도 그 관료주의에 쩔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네, 기다려봐라. 근데 기다려봐라. 기다려보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12시간이 지나서 비상대책반이 형성이 됐고, 네. 그리고 가족들한테 전화한 시간이 16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한 겁니다. 회사에서. 근데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죠. 왜냐면 그렇죠. 이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화해도 뭐 모르세 나 뭐 잘 됐거란 얘기하고 외교부에 전화해도 뭐라고 하지. 세상에. 그러니까 그 내 친구 마음이 얼마나 열받겠어.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지금 뭐 배가 침수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아요. 남편한테. 그리고 지금 딸도 있는데 딸도 지금 이제 24개월 좀 됐나? 어떡해. 그리고 나서 2명이 구조가 됐는데 그 필리핀 사람 선원이 2명이 또 구조가 됐고, 네. 그리고 남은 9명 그 뗏목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대부분 심하게 파손이 많이 됐다 그래요. 이 배도 되게 노후한 배였어. 그리고 그리고 기계 작동이 있었고 오작동. 네. 그걸 알고 있었는데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이렇게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펌퍼가 매일 고장 났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고 배가 노후화가 돼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물론 세월호의 몇 배 되는 배고 침몰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때가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은 게 31일 밤 11시 20분에 마지막 카톡을 주고받았대요. 제 친구는. 네. 지금 물이 차고 있다. 그리고 물이 차고 있다는 게 뭐예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침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4월 1일이죠. 1시에 조난 신호가 떴는데 그때도 지금 필리핀 사람 2명 빼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야. 지금 JTBC 뉴스에서도 모자이크 했는데도 나는 이제 알아보겠더라고. 가족들은 너무나 절망해 있는데 외교부나 뭐 국민안전처럼 계속 기다려봐라 이런 말만 하고 있고 가게는 너무나 멀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잘 관심을 안 갖고 지나갈 수 있는 사고인데 저도
그 친구가 전화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단신으로 받겠죠. 네. 근데 다시 한번 친구의 얘기니까 또 내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요. 더 이게 화가 나고 또 빡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진짜 완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찌 보면은 저는 지금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세월호 사건과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 자체가 노후되어 있었고 그렇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원들도 알고 있었고 선원들 가족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배를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 배는 이제 안 쓰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무리한 운항을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거는 회사의 반응이라든가 지금 어떻게든 책임만 회피하려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사실은 우리는 숫자 같은 거를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단 한 명이라도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라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아니 뭐가 달라? 똑같잖아. 뭐가 바뀌었냐는 거야 그 사이에. 그치. 그러니까 16시간 지나서 전화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브리핑에서는 대책보다는 발생 과정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대.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책이잖아요. 어떻게 구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근데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그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까 가족들은 더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된 필리핀 선원들의 증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구명정을 하나 타고 2명이서 탔고 나머지도 이제 발견 안 된 게 구명 뗏목이 하나 발견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거조차도 심하게 파손이 돼가지고 그 필리핀 선원들의 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증언을 들었다는 거죠. 네. 배가 빨리 물이 차고 있었다는 증언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지금이 그 골든 타임이잖아요. 배가 뒤집어졌어도 그 안에 공기가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에어포킷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뭐든지 어떤 상황을 다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이겁니다. 너무 좀 걱정되는 건 사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금 우리가 이제서야 몇 년 만에 인양하고 하는 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직도 그 사건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침몰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 사건이 또 흐지부지 되다가 비슷한 제2의 세월호 사건처럼 어쨌든 또 지지부진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자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세월호처럼 승객이 엄청나게 많은 배가 아니라 일단 선원이 24명 정도면은 그 정도 크기의 배면은 이제 구명보트라든가 아까 얘기한 뗏목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옮겨 탔다고 보는 것이 맞죠.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탈출 과정을 프로세스대로 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빨리 발견해서 이분들이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조를 하면은 무사 귀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미리 우리가 제2세월호 이런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좀 지켜봤으면. 그냥 다만 그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봤던 어떤 불신들이 지금 우리한테 쌓여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무사 귀환하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끼리 하는 그 카톡방이 있어요. 대부분 여자아이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결혼한 아이들이 많고 애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진짜 막 다 울고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꼭 구조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믿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갑자기 확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진짜. 그럼 이어서 제가 세월호 얘기를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해보죠. 그래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꼴통 집회도 얘기했었고 지금 얘기를 스텔라 데이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화나는 지점이 세월호 보상금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아니 난 일단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명박이 22조 원을 쓰고 막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막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말 한 마리 사는데 3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 드신 보수 이런 인간들이 세월호 가족들이 받는 어떤 보상금에 대해서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그게 졸라 웃겨. 네. 그리고 또 이상한 뉴스가 돌아요. 세금으로 전부 한다느니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도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월호의 그 배상금 같은 경우는요. 4억 정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금으로 주는 배상금이고 국민성금에서 모아진 것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들 해가지고 그래서 8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뭐 8억씩 다 세금으로 준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국가에서 주는 금액도 청해진 해운 쪽이랑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그게 다 이제 국가에서 변제가 될 거예요. 그런 그렇지. 부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진짜 한심한 얘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충격적인 게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지금 배상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어요. 6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3년 만에 팽목항을 떠난 상태죠. 팽목항에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고 이제 목포신항으로 이제 다들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은화 어머니께서 그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또 청취자분이 또 저희 댓글에다가도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목포로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 근데 막 사람들은 뭐 보상금 다 받고 뭐가 힘들다는 거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갑자기 제가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져왔는데 지금 배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식을 찾기 전에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악의적인 선동 같은 거를 계속해서 그 태극기 집회 나오는 사람들 카톡 보면은 다 그런 얘기 있다잖아요. 세월호에 뭐 몇백억이 뭐 세금이 뭐 가져가고 뭐 심지어 뭐 시체 파리를 한다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쓰레기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그거 하라고 나라가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세금을 주면 또 뭐 뭐가 문제인데 그게. 아니 그럼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최순실이 헤쳐먹은 게 얼만데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럼 왜 가만히 있어? 4대강에 지금 몇 조를 꼬라박는데 그 왜 가만히 있냐고. 4대강 가서 항의해 그럼. 그렇지. 그럴 때 열받는 거지. 그렇죠. 이럴 때 세금 쓰이는 걸 누가 아까워하냐고. 그게 국민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조기를 드는 거지. 그 새끼들 진짜 성조기를 왜 들고 댕겨 진짜. 두 개씩 들다가 이제는 앞뒤로 프린트해서 다니더라고. 앞에 태극기 뒤에 성조기. 국기 훼손죄 아니야 그거는? 몰라 병신들. 존나 짜증나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은하 어머니가 올린 페북 글을 보면은요 참 슬픈 게 이런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써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후원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가 죄송합니까? 뭐가 죄송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해달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죄송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후원 계좌 있어요? 농협 351-공구사이-7333-63 예금주는 이금희 은화 어머님이고 미수습자 대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 저희한테 만약에 보내실 거를 절로 보내셔도 저희는 좋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저희 후원 하나도 안 들어와도 그냥 이곳으로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뭐 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후원이 끊기더라도 이번 주만 끊기는 건 안 되죠. 앞으로는 안 돼. 잠시. 앞으로는 안 돼. 우리도 단수. 잠시 단수. 단수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겹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100번 만번 우리가 죽고 나서 후세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우리가 진짜 우리 이 세월호 단원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월호에 탔던 모든 승객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걸 탔냐? 그냥 탄 거예요.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놀러 가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이사하러 가기 위해 가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일상생활 중에 이런 병고를 맞이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무슨 제 입에 담지 못할 소리들이라서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개 같은 소리들 짓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꼭 진짜 저는 같이 분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세월호 얘기 나왔으니까 잠시 좀 첨언을 잠깐 하자면 네네. 황교안의 이간질이 또 시작이 됐죠. 나 진짜 네. 아니 얘는 진짜 얼굴을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황교안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그지. 그렇지. 나처럼 잘 쓰란 말이야. 성형수술 할까봐. 황교안처럼? 최근에 황교안처럼 닮았으니까 좀만 닮기 싫어가지고. 조금만 고치면 돼. 안경만 쓰면 돼요, 사실. 저기 최근에 금태 안경. 그 설대표의 사진들이 저희 게시판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몇몇 분들이 크게 실망을 하셨더라고요. 날 어떻게 상상을 한 거지? 실망보다 뭐 유튜브에 혹은 뭐 페이스북에 쳐봤는데 황교안 닮은 거 보니 이분인 것 같네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진짜 좋아했는데 그분 혹시 여자분이시라면 네. 네. 그 사진은 제가 아닙니다. 그 빨대냐 코에 있는 건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빨대입니다. 네가 꽂았잖아. 스튜디오 1, 2, 3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식 빨대입니다. 빨대. 공식 근데 빨대. 그거 왜 찍었지? 빨대 오피셜. 괜히 찍어가지고 흑역사. 아무튼 황교안이 1일날 네. 목포신앙을 방문을 했는데 황교안이 오니까 유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황교안은 만나기 싫다. 몇 명만 와라. 대표로 만나자.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뭐 협상하는 게 몇 명만 보자 말이 되냐? 네네. 정부 사람이면 이때까지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았지만 너는 황교안아. 그래서 정문에 유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아갔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피해서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서 현장을 둘러봤고 미수습자만 만나고 1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수자 유가족만 만나고 그러니까 네네. 원래 있던 유가족은 만나지 않고 미수습자 유가족만 만나서 온 거죠. 그러니까 네. 둘이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경찰들도 당황을 했다 그래요. 왜냐면 정문에 올 줄 알고 경찰을 다 박아놨는데 아니 딴 문으로 오니까 경호를 해야 되는데 경찰도 놀라고 다 놀랐다는 거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과잉 의전 하면 또 황교안이잖아요. 그렇죠. 의전의 왕이죠 뭐. 또 대대적인 출입 통제를 거기 다 해놨다는 거야. 네가 뭔데?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어떤 SNS를 남겼냐면 정부가 노골적으로 가족분들을 미수습자와 유가족으로 편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가족들과도 면담을 약속을 하고 총리는 도망치듯 사라져 버리기까지 했다. 그때 이제 유가족들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경호 담당이 와가지고 그 유가족들한테 뭐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라 총리님이 뭐 와서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박주민 의원이 뒤에서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은 저 뒤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지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툭 치면서 뭐? 떠들어? 뭐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이 장면이 딱 꽂혔는데 제가 은평구의 자랑 스튜디오 1, 2, 3 우리 쩐당이 연락 좀 해. 왜 연락 안 해? 제가 페북으로 몇 번 남겼는데 그래? 네. 페북을 전혀 안 했어요? 답장을 의원실에 전화 좀 해봐요. 네, 의원실에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내가 할까? 박주민 의원님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뭐를? 우리 파케가 내가 막 이재명한테 얘 범죄자야 막 이러고 도움이 되겠어? 박주민 이미지에? 속보 박주민 의원 듣보자 팟캐스트에 출연해.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드네.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재명 이 범죄자야 팟캐스트 박주민 출연. 이렇게 하면은 마치 박주민이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굳이 초대는 하지 말고요. 돈만 달라고 그럴까? 사인만 받아옵시다. 사인만. 그래서 가게 영수증에서 사인한 거 사인은 받을 수 있지 뭐. 걸어놓자 확대 출력해서. 뭐 박주민 사인 못 받아.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툭 치면서 뭐 떠들어 이러는데 제가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그 세월호도 처음에 그 학생 유가족, 뭐 일반인 유가족 갈라치기 하기도 시작했잖아요. 그 말이 진짜 너무 싫어요. 아니 진짜. 여기 지금 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도 이런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빡치는 거야. 그러니까 황교안이 그래서 왜 대선 출마 안 했느냐 이제 나옵니다. 이지랄 하려고 대선 출마 안 한 거고 또 방통위 임원도 지금 알바끼에 한 명 했잖아요. 지금 내려오기 전에 며칠이나 남았다고 36일 남았나? 네. 너 좀만 기다려라 황교안. 좀만 기다려라. 그 얼굴 못 쓰게 만들어줄게.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아니 왜 협박을 하고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 비슷하게 생겨서 짜증나나. 얼굴에 저렇게 쓴다는 게 짜증나. 이 얼굴의 1인자는 나다. 그렇지. 황교안상의 1인자는 나다. 황교상 1인자는 황교상 교환상. 교환상. 네. 넌 교환상. 그렇게 쓰지 마상. 네. 자, 우리 그 음성 보고 쭉 이어가는데요. 네. 음성 보고 벌써 시간이 좀 돼서 저희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얍. 네. 자, 우리 그 설 대표님 오늘 아침부터 그 스튜디오로 나와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새우잡이 배를 또 타러 가야 되고. 그렇죠. 지금 가기 전에 막 되게 떨려요. 네. 떨려요?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쓸 일도 있고. 네. 드디어 어떤 바다의 왕자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설 대표님. 만선의 기쁨을 우리 당원분들과 함께 누리겠습니다. 네. 홍게 작살났어 이제. 홍게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어요. 홍게냐 덜게냐 과연. 자, 설 대표가 한번 배를 탔는데 목이야. 홍게가 멸종위기종이 됐다고. 네. 그렇죠. 네, 뭐 완전. 배에서 다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쪄먹고. 자, 그리고 우리 양양님. 네, 정치의 날이 양양 이만청청 2부에서 만나요. 뭔가 준비한 것 같은 멘트가 터져 나왔어요. 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뭐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분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전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빵. 파슨스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미국 파슨스. 파슨스. 그 디자인으로 3대 안에 꼽는다고. 그럼요. 맞나? 디자인 학교로는 유명한 학교죠. 뭐 아니 말고. 네. 네. 그 여기 석사 과정을 졸업을 하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제가 지난번에 약간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네. 졸업 작품을 봤는데 이게 그거야. 막 투명판 위에서 막 조명이 있고 그 사각 상자를 움직일 때마다 나무가 나오고 막 새가 나오고 그 생태계를 형상화했대. 네. 그 그림자들이 모였다 흩어졌다가 지금 그게 조회수가 17만 3천이고 이게 2010년도 작품입니다. 네. 지금 실력이 얼마나 더 늘었겠냐고. 이걸 가지고 실력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유튜브 때문에 더 실력이 있다 많이 퍼져나가서 더 유명해졌다고 해요. 오히려 반대로.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수준 떨어진다는 놈은 백남준의 동기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참. 백남준. 백남준 갑자기... 동기면 잘해? 그건 또 뭔 소리야? 또 동기는 또 뭐야? 백남준이면 그러니까, 백남준이고. 백남준 동기는 또 뭔데? 나도 이 사람의 마음을 몰라. 무슨 의미로 이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실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네.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지금 웃긴 게 미치겠다. 그 3월 31일 날 금요일 날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8위로 문재인 아들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용을 알려면 귀찮거든. 한국고용정보원이 어딘지, 작년부터 뭐가 있었는지. 아, 나도 귀찮어. 근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진짜 이건 아니라는 거 알고 하지만 네이버에서 이미 검색이 되고 있고 혹시 조작일 수도 있죠. 네이버는 나 믿지 않으니까. 더 웃긴 거는 25일 날 국민의당 경선이 있을 때였죠. 광주. 광주 경선이 있을 때인데 기사 중에 뭐 안철수 뭐 압승을 했다. 60.69 뭐 제2 안풍 분화. 바로 밑에 기사가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논란이 바로 밑에 기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어시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거고. 있다 이. 이번에 네이버 뭐 이상가 하는 사람 또 문캠에 들어갔던데. 네. 그래? 네네. 앞으로는 바로 잡겠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용을 보지 않고 헤드라인만 보고도 바쁠 때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계속 나도 모르게 진짜 뭔가 있나 생각할 수 있다고. 네이버가 돕고 있고. 그리고 참 우리나라 그 언론사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논란이에요. 논란, 그다음에 뭐 파장, 뭐 파문,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사실 논란을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거지 이게. 그렇지.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입장이 있고 이런 입장이 있다. 꼭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아 지겹다. 근데 문준용 씨를 정렬하로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실력도 있고
아니 아무런 입사에 있어서도 뭐 특혜 이런 게 건덕지도 발견될 게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 있냐 없냐는 그 사실 별개의 논리예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꼭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그 고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어쩔 때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사람이 성실하고 뭐 그 포부가 있고 이래서 또 취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별개인데 제가 볼 때는 특혜를 줬다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청와대에서 그때 그 뭐 공기업 쪽으로 전화가 갔다던가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서 압력을 행사했다던가 아니면 뭐 돈을 줬다던가 밥을 사줬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그 논란을 내에서 얘기할 때는 정황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증거 하나도 없이 야, 이 사람이 청와대에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공기업 들어간 거는 이건 특혜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지금 전국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자식들은 공기업 들어가도 안 되고 어디 대기업 들어가도 안 돼. 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서 넣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무적정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얘네들도 그 문제가 없다는 걸 이미 알 거야. 근데 만약에 고용정보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한번 언급을 하게 되면 이 언급되는 순간 사람들한테 또 퍼지고 맞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어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풀어낸 어떤 실험 결과를 봤어요. 이제 학생과 선생이 있고 선생이 어떤 찌라시 정보 같은 걸 줘요. 근데 되게 부정적인 어떤 내용의 포스트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학생들이 쭉 읽어보게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돌려요. 그럼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선생님이 들어가서 아까 내가 처음에 나눠준 자료가 잘못된 정보였다. 이거는 원래 없는 거다라고 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돌려봐도 이미 그걸 한번 본 애들은 부정적인 설문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본 거는 그게 다시 네, 문준용.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문용준.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침이라 예,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문준영 씨. 어쩐지 네. 아까 발음이 잘 됐는데 문준영 쉬운데 문영준 발음이 힘들어. 예, 문준영 씨.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 관련 자격증도 없다. 새누리당이. 그리고 영상도 수준 미달이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영상은 다른 영상을 갖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고용정보원에 어떻게 입사를 했느냐. 고용정보원의 원장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2007년도도 특별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리고 내가 채용 장사를 지인 부탁으로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다면 직원들부터 반대를 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문제가 일어났지. 지금 왜 있겠느냐. 고용정보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면 네.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기업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비영리 공공기관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구성이 됐던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6년 3월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준정부기관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의 구직 알선을 돕는 비영리 공공기관이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2명 지원에 2명이 합격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뻥이에요. 왜냐하면 총 51명이 응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당시에 직원이 80명인데 5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해서 이 채용 공고를 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51명 지원자 중에 43명이 내부의 비정규직 계약자들이었고 외부 응시자가 8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문준용 씨였던 거죠. 그럼 내부 사람들이 그야말로 여태까지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치. 한 40명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8명은 외부에서 왔다.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얘기죠. 문준용 씨고 합격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제일 이상한 게 지금 근거가 뭐예요? 왜 이게 특혜 취업이라고 계속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근거가 뭔 거예요? 근거는 이거죠. 그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아들이다 그거랑 공기업에 힘을 넣었다. 그래서 특혜로 들어갔다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2명 입사에 2명이 지원밖에 안 했고 이것도 다
일부러 판을 짜놓은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게 뭐 청와대쯤 되면 무슨 그야말로 우리가 만약에 자기가 이제 청와대에 있어. 갖고 이제 아들한테 뭐 특혜를 줄 거야. 그러면은 좀 좋은 데 많잖아요. 근데 왜 여기 되게 비영리 딱 봐도 공공기관. 되게 비영리 공공기관에다가 딱 봐도 대충 들어봐도 월급도 얼마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빼고 한국고용정보원이다. 야 공기업이야. 공기업에 취업하기 요즘 되게 쉽지 않잖아요. 막 100대 1 막 이러니까. 공분을 사기 위한. 그러니까 그 그쵸. 당시에 청와대 힘이 있었고 그게 문 전 대표였고 아들이 실력도 없는데 영상도 못 만드는데 지원을 했다 이런 프레임을 짜는 그러니까 거지. 제대로 된 정황 증거도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근데 이거 알아보기가 귀찮고 네. 사람들이 이제 낚일 만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흑색선전이나 프레임 걸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회창 씨가 아들 문제로 한번 날아간 적이 있고 사실 이번에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정유라라는 그 젊은 처자 이 처자가 이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도 안 갔는데 학점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을 자극하기가 제일 좋아요. 맞아. 왜냐면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야 역시 저 윗대가리들 저 잘났다는 권력자들은 자식들도 고생 안 하고 그야말로 특혜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 때문에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에 이미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했을 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해명도 했고 또 2012년에 대선이 있을 때에도 문제가 또 나왔던 건데 네. 하도 끄집어낼 게 없으니까 또 끄집어낸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네네네. 시즌 2예요. 똑같은 거지. 얘 이거 뭐 대법원 가도 당연히 무죄 나오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만뒀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잠재적 그 대선 후보라는 거를 계속해서 알고 있었고 심지어 2012년 이후에는 다음 대선에서는 문재인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던 차에 여태까지 얘네들이 이걸 안 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거지. 어떻게 보면은 메인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가짜 뉴스예요, 이거는. 가짜고 이제 실력이 없었다고 얘기도 하는데 건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을 했고 졸업 전부터 뭐 애경이나 CJ나 LG텔레콤에서 그 광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3차례 수상을 했대요. 이미.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도 그리고 300점 만점이 토플에서 250점. 스펙도 좋아. 수상 경력도 있어. 그리고 미국 파스 동원된 알바들도 있다는 정황 증거도 많이 나왔고 이제 벌써 그런 증언들도 많고 증거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짜 뉴스를 뿌리고 이 어르신들한테 계속해서 어떤 세뇌 작업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뭐 요즘 들어서 가짜 뉴스 뿌려서 세뇌 작업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진짜 40년 50년 전부터 꾸준히 가짜 뉴스를 어르신들한테 주입을 해왔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리고 이미 세뇌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증거를 잡기 전에는 동원됐다 얘기는 기왕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동원된 것 같아요. 뭐야? 아니 이거 버스비 어디서 났냐고. 관광버스 대절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돈은 어디서 났고. 됐다고 봐야지. 그렇죠. 놀러 가는 거는 이해가 가요. 내 돈 써서 놀러 가잖아요, 보통은. 버스 대절하면. 네네. 그렇지만 집회하려고 그것도 막 그런 깡시골까지 이 자기 돈 내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죠. 뭐 트레이드 마크죠. 태극기 막 메고 막 갔는데 여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 여기에 경철수 사무처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구호를 외쳤는데 권양석을 구속하라, 노건우를 구속하라. 왜? 그러니까 논리도 없어. 왜 구속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권양숙 씨가 예전에 돈 받은 거 그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증거도 없고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수사 종결된 사건이죠. 근데 박근혜가 구속됐으니까 얘네들도 구속하라는 얘기겠죠. 그게 무슨 논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쟤네들을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렇죠. 논리로 이해가 안 되죠. 저걸로 뭘 얻으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네. 자, 해보세요. 네, 계속 이어가자면 박근혜 대통령 신변이 위험하다. 그러면서 다 죽이겠다. 누굴 죽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자기도 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죽여! 막. 이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뭔가 달콤한 죽음이요.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게 좋아해.
광화문 촛불 난동이라고 부르면서 바보 행진을 보았다. 국가 반역자다. 국가 반역자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완전히 선동적인 어떤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은데 반미, 친북, 종북, 좌파 이 세력이 그 나라를 전복하려고 한다. 이 발언을 계속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때는 이 변희재 씨입니다. 아, 변희재도 갔어? 네, 변희재가 또 간만에 이런 공식적인 곳에 이제 얼굴을 나타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으면 여기서 집회 안 하려고 했다. 자기는 지가 뭔데? 지가 연 거예요 이 집회? 뭔 소리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알고들 이렇게 많이 참석했냐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변희재 씨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 소리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참여했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변희재가 얘기한 저 얘기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변희재는 미디어워치고 그 미디어워치로 돈이 들어간 너는 미디어워치도 미더워치라고 하네? 믿어봐. 미더워치. 그 미더워치도 SBS 전국 SBS KBS, SBS, 미더워치 믿음이 안 가서 믿고 싶다는 의지의 표출이야. 나도 모르는. 왜 미더워치라면 안 됩니까? 돈이 흘러갔잖아 미디어워치는. 네네. 그러니까 변희재가 왔다. 저건 쇼지. 네, 돈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전에 홍준표 씨가 얘기했던 그 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 아방궁이라고 부르는 프레임을 또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권양석 노건욱 즉각 수사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다음에는 10,000명, 10만 명이 여기 올 것이고 피를 볼 것이다. 피를 본다고요? 제가 진짜 여기에 10만 명 모이면요. 인정합니다. 걔네 못해.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변희재 씨에 대해서 좀 알죠, 양양님? 네, 알아요? 낸실행. 낸실행한테 깝쳤잖아요. 낸실행이랑 예전에 3분 토론이라고 하다가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변희재 씨가 좌파 인사였어요. 예전에 진짜? 1999년에 안티 조선 운동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시작했고 그때 당시 되게 많은 좌파 운동가들 중에 한 명으로 껴가지고 나름대로 논객으로 좀 유명세를 타던 그런 인간이에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진중권 씨를 엄청 칭찬하고 그랬어요. 진짜 몇 안 되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막 이러면서 칭찬하고 하다가 중간에 왕따를 당했다고 느꼈는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피해 의식이 좀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나만 왕따 시킨다 하면서 결국은 지금 극우까지 간 쪽이거든요. 멀리 갔네. 가짜 정보라는 게 수정이 돼도 계속 마음 심리적으로는 그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정 사이콜로지 효과라고. 진짜? 그냥 지금 지원해. 그러니까 옛날에 박원순 그 시장의 아들 문제도 계속 제공을 받아야 된다, 계속 하니까 계속 언론에서도 막 시끄러워지고 또 한 번 또 자료 제출했잖아. 근데 그때 또 용서해 주니까 강용석이나 이런 애들은 또 계속 지랄하는 거고. 강용석 뭐 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체 검사까지 했는데도 그랬죠. 강용석은 뭐 잘 살고 있겠지 지금. 네. 그러니까 말을 꺼내는 순간 해명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순간 또 우리도 한 번 더 듣게 되는 게 짜증 나는 거지. 네. 이건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또 어떤 기사가 올라오냐면 중앙일보에 문재인 아들 문준용 맥프로 180만 원에 팝니다. 중고거래 흔적도. 야, 중고나라 카페글까지 뒤진 거야? 중고나라는 아니고 애플 제품만 다루는 뭐 K머고라는 데가 있대. 거기에 문준용 씨가 2013년 3월에 중고거래를 한 흔적이 남았다. 아니 근데 그거 어쩌라는 거야? 아, 저 어쩌라고? 아니 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아빠가 변호사 출신의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데 맥북 프로 그냥 새로 사도 되는데 야 중고거래도 하는구나. 역시 되게 깨끗한 집안이다. 사람 냄새 나네. 그래서 만약에 맥 프로가 알고 봤더니 뭐 갤럭시 탭이었다 이러면 말할 수 있어. 사기였다 이러면서. 저 뭐냐? 이게 신문에 나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역시 중앙일보야. 미쳤다. 그러니까 참 이런 유명인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 아들도 힘들 것 같아. 네. 개인의 사생활도 좀 많이 제한받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허리가 계속 아팠거든요. 그리고 진짜 저는 처음에 뉴스 나올 때 에이 뭐 장난하나 병신들 이랬는데 끝까지 몰고 가고 나중에는 막 그 친구 다니는 막 교회까지 쫓아가가지고 몰래 막 영상 찍고 막
진짜 그 친구는 사생활이 없어졌어요. 맞아. 인생이 그게 뭐냐고 젊은 나이에 완전 조져버리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이거 언론들도 책임져야 되고 이런 의혹 던지는 사람들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고 이제 봐주면 안 됩니다. 네. 그 박원순 시장도 봐주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벌금을 세게 때렸잖아요. 네, 더 이상 네. 그만하라고. 네. 노머시. 네. 노머씨. 자, 그 지금 박지원이 또 이거 가지고 뭐 개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동생 박지만 회장이 저축은행 비리에 관련됐다는 의혹 받을 때 내 동생이 관계없다 말하지 말라 했다. 면서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가 막 고마해라 이랬잖아요. 이거 부산말로 하면 막 진짜 지겹다 막 고마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그 제2의 박근혜 화법이다 이런 식으로 깐 거예요. 그러면서 즉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박지원 씨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일본 직전이죠. 네. 지금 트위터에 개소리 올렸죠. 네. 게다가 지금 이런 흑색선전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얘기하면서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박지원 씨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 씨발 가 그냥. 혼자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갑자기 빡치잖아. 모노 드라마 찍니 혹시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 쩐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참 네. 그만 건들고 자비 없이 다 조집시다. 자비 없이 조집시다가 오늘의 결론. 오늘 결론 노머시. 노머시. 맞나 근데? 맞아요. 맞아요. 네. 발음 좀 이상하지만 맞아요. 노머시. 귀엽네. 자, 제가 준비한 뉴스 얘기해 볼까요? 네. 친박 꼴통 집회가 제가 이제 꼴통 집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뭐 태극기 집회도 마음에 안 들고 친박 집회도 마음에 안 들어서 꼴통 집회가 봉화에서 열렸습니다. 어저께였죠. 어저께인데 국민 저항 총궐기 운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경남 본부가 있어요. 여기서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는데 뭐 집회를 열던 말던 사실 전 뭐 자유잖아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봉화에 가서 했어요. 왜 갔지? 아니 서울구치소 앞도 아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갑자기 왜 봉화마을로 갔는지. 진짜 한심하다. 네, 일단 이게 네. 좀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날 집회에 50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봉화 근처는요 완전 깡시골이라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조사해본 결과 경북, 대구, 경기, 부산, 울산, 충남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날른 거예요. 말바로 볼 수 있겠네. 근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태극기 집회에서 다뤘는데 물론 우리가 자 우리 당원 여러분께 그 네. 매주 저희가 뉴스를 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떠드는 게 아니라 당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죠. 보고를 받고 괜찮다. 그럼 천천운동에 참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천천운동 얘기 한 번만 더 하면은 끝인데요. 네, 이제 그만합시다. 네, 천천히 얘기할게요. 네. 자, 우리 설 대표님이 준비한 음성 보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훌륭한 아버지를 둔 분이죠. 네. 그 문준용 씨의 정유라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문준용 씨를 정유라 만드는 프로젝트죠. 그렇죠. 네. 이게 되게 내용을 알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요즘 다시 옛날에 신떡밥인데 다시 꺼내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게 개탄스러워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이 시작되면 네. 지금도 전국이지만 네. 후보가 정해지고 이제 자유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까주자. 네. 이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 3월 28일 날 그 환노위 국회 전체 회의에서 네. 자유당의 신보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신보라. 이름만 신보라고 얼굴은 뭐 그러니까 뉴퍼플. 뉴퍼플인데 뉴퍼플. 좀 어두운 그 느낌인데 거기서 또 얘기를 한 겁니다. 환노위 소관 그 고용 정보원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또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환노위 위원장이 홍영표 더민주 의원인데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일인데 왜 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걸 보고 다시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봤죠. 그러니까 하도 깔 게 없으니까 옛날에
무혐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꺼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꼬투리 잡기, 꼬투리 잡기인데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뭔가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별로 없으니까 계속 꺼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그 양산 집에 처마가 담벼락보다 더 삐져나왔다, 30cm. 그거 네.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그러면 기억기라도 하지. 그렇죠. 근데 건물을 문 전 대표가 지었냐고. 그리고 삐져나오지도 않았어, 자세히 보면. 그리고 금괴 200톤 이런 게 더 재밌는데 왜? 크리에이티브하죠. 네. 예, 네. 과거를 한번 가보면 2008년도까지 돌아가요. 2008년.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으로부터 4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문용준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이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이미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고용정보원이 해명을 했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때 고용노동부 감사실이 특정인을 채용시키려고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과 내용을 조작했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언론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문영준 씨가 되게 영상을 전공을 하고 동영상을 만드는 일을 했대요. 네. 그 공부를 했고. 근데 이 영상을 봐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영상인데 이렇게 영상을 못 만든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입사를 하느냐. 근데 그 영상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였습니다. 네. 그 문영준 문 씨는 여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했지 영상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영상 만든 사람 특혜 의혹 채용을 다시. 그렇죠.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그분도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문영준 문용준 씨. 문영준. 그러니까 그 문용준 씨는 네. 영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원래 디자인? 그 건대. 대학 나오고 나서는 유학 가고 싶어 했다면서요. 그렇죠. 외국 유학을 희망을 했고 이제 마침 영상 공모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미국의 몇몇 대학에 보냈는데 네. 두 곳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네네. 한 곳에서 장학금까지 주겠다. 그 실력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그렇네요. 거기가 후에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근데 입학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놀기도 뭐하고 하니까 취업 자료도 알아본 거죠. 그때 고용정보원에 입사 지원을 한 겁니다. 네. 또 그게 문 전 대표가 그때 변호사를 하고 있지 않을 때라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또 외국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상의도 좀 했다고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대학에서 1년 동안 입학 연기를 해주겠다. 그럼 1년 동안 일하다가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정보원에 근무를 하게 된 이유죠. 네. 들어가게 된 거고 네.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도 한나라당도 지랄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어차피 계획도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그 텀이 있어가지고 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고 아니 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네요. 오래 쓰던 것도 아니고 이미 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계속 그 당시 새누리당은 문용준 씨가 아니고 문준영 씨네요.